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이 인구 분야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가 전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 전영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책인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영수입니다. 네. 벌써 이제 학생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좋은 교수님이신데, 그죠? 근데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공부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본업이다 보니 네. 당연히 이제 젊은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네. 걸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나 어떤 그 장치들을 네. 늘상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뭐 혼돈의 시대다, 뭐 퍼펙트 스톰이다. 정말 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또 이 사회학을 연구하는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놈의 경제, 이놈의 사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뭐 퍼펙트 스톰이다. 네. 뭐 굉장히 좀 그 살벌한 네.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도 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사회라는 것은 쉽지 않아 왔고 또 네. 그 속에서 일부 퇴화가 있더라도 길게는 또 진화하는 그런 네.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한국 사회의 모습들인데 최근에 보여지는 상황은 정말 쉽지 않다. 많은 그 갈등과 불만 그리고 어떤 그 엇박자들이 단기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여짐으로써 그것도 충격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후속 세대인 청년 인구들에게 좀 집중되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정작 그들하고 같이 좀 호흡하고 그들의 어떤 미래를 좀 가이드해주고 싶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에서 2027, 약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를 규명하는 이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로운 미래지도 부제가 깔려 있는데,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연도까지 이렇게 조금 그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카드죠.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렇죠. 뭐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죠. 다만 그렇게 숫자를 좀 지명을 한 이유는 이대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시간이 있을 거야. 혹은 지금 굳이 이 갈등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또 공론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조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10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5년의 그 소위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지금까지 아마 지불했던 사회 비용 혹은 각종의 어떤 그 조정의 어떤 그 시간들이 네. 굉장히 아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비록 뭐 5년이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간대에 섰다. 따라서 조금은 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접근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이를 통해 가지고 후속 세대에게 뭔가의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 듯하다. 그래서 약간은 좀 재촉하는 동기에서 그리고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위협적인 어떤 그 퍼펙트 스톰에 맞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절체절명의 시간이지만 또 어쩌면 굉장히 절호의 타이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단어들을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평상시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종종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뵐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전율이 또 한번 돋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아닌
또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될 그 시점으로서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3분 미니 강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미니 강연의 주제는 인구 오너스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미니 강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구 오너스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 보너스의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나 노동의 그 공급량만큼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굉장히 교과서적이고요. 또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경제 구조들의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로들을 밟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구 오너스, 보너스가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 오너스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죠. 60년대의 철학이 70년대의 제도로 구체화돼서 지금 2022년 현재의 상황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영어로는 미스매칭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후속 세대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존의 고성장 모델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의 작동 방식, 질서라는 것들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유효성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행과 갈등들을 만들어내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기회나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후속 세대들은 실망하고 또 그 속에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미래의 위험을 현재로 당겨와서 구체화시키는 굉장히 이제 하이리스키한 선택입니다만 가족을 결성하는 이 카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회를 대비할 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이 카드가 될 텐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좀 먹먹한 얘기였는데 먹이를 찾아서 서울로 왔는데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 라는 비유를 지금 20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알을 못 낳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바로 저출산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저출산의 문제를 이제 젊은 당사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먹이와 둥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굳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먹이가 없어서 혹은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다라는 것은 기성세대들도 너무나 잘 아는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30대들에게 기성세대가 야, 너네들 왜 출산하지 않니? 왜 결혼하지 않니? 라고 묻는 것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고, 굉장히 어쩌면, 결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질타인 것 같아요. 후속 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분히 효율적인 인간이고요.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출산을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원인을 얘기할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화시킬 과정인 것 같아요. 즉 60년대 만든 이 철학들, 그 다음에 70년대 구체화된 이 제도들을 2020년의 현대사회에 맞게끔 재구축하고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있어질 때 사실은 후속 세대들에게 적어나마 이 실천이라든가 이 실현의 어떤 그 돌파구를 던져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새로운 인식들인 것 같고 이 기성세대의 새로운 인식은 그들의 어떤 내려놓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대에 이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그 젊은 세대들의 희망이라는 것이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성세대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들의 어떤 활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지금 이 상황이 자기한테는 뭔가 불합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또 뒷받침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어쩌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분 강연 속에서 한 30분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에 고민했던 그 작동 방식을 왜 인구 오너스 시대에 그대로 끌고 오는가라는 그 명쾌한 해설과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저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인구라는 측면에서 그 데드크로스를 만나시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그 현상을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사회의 미래를 본다라는 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들은 무수히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유효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드크로스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2019년에 있을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펼쳐질 많은 변수들 예.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구로 얘기할 때는 공급이 되는 분모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분모의 문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새롭게 공급될 사람의 문제인데, 네. 이 마인드는 우리가 추계로 아무리 뽑는다고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분자의 우리 고령 인구가 10년 후에 몇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반면에, 분모에 해당하는 젊은 친구들이 2년 후에 몇 사람을 낳을 것인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흐름대로 루틴하게 아마도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렇게 나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루틴한 흐름이 최근 몇 년 동안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인구학적으로 뭐 2030년이 되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배 안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 태어날 친구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모르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이 공급의 그 변수들을 정할까를 모르는 이상,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근거 없는 예측이고 추정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2019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전 2015년에 추계했던 거 데드크로스는 원래 2029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앞당겨졌다. 그게 왜 몇 년 동안 그렇게 빨리 앞당겨졌을까? 핵심은 우리가 모르는 젊은 세대들, 후속 세대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성세대의 마인드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추정을 하다 보니 늘 예측은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젊은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0.81명 아닙니까?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0.81명? 도대체 누가 낳는 거야? 0.81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인드로서는. 그렇죠. 실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다 보면 0.8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그들은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0.81을 누가 낳는 거지? 그렇죠.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0.81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우주 속에 있는 이 출산과 관련돼 있는 미래 이슈들의 구체화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또 기대했던 미래의 흐름들은 굉장히 결이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데드크로스가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있는 1년 후, 2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의 그림들은 우리의 예측을 너무나도 크게 벗어날 것이다. 네. 그럴 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대응력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 합계 출산율 0.81명, 이것을 전제로 인구 추계를 한 거 아닙니까? 통계청도. 근데 그 인구 추계 결과도 어떻게 보면 0.81이라는 전제하에 한 건데, 그거마저도 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곧 임박하게 될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소멸이라는 이슈입니다. 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낮거나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내 삶과 어떤 영향을
네, 있지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구 변화라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일부의 이제 연령 산업들이라든가 혹은 인구량이 줄어가지고 충격을 받는 일부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죠. 아마 그게 가장 한국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게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지방대학 그 소멸 사태죠. 바로 벚꽃 엔딩이라고 그렇죠. 표현되는 이 사태인 것 같은데 당시 8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 지거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중에 7개가 미달 사태가 나왔고 작년에는 8개 전체에서 미달 사태가 났어요. 이야. 근데 이게 왜 발생했을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일단 양적으로 줄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 얘기죠. 네. 자연 감소가 있고요. 근데 자연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지방 대학에 가면 네. 벚꽃 엔딩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사회 이동, 즉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드는 거예요. 그렇죠. 즉 사회 전출을 하다 보니까 네. 가뜩이나 자연 감소 양적으로도 줄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나마 이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서울로 오다 보니 이중에 이제 네.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지방 소멸 문제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방에서는 대학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거 하나의 그 소위 산업의 연관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쉽지 않아졌다? 그 얘기는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방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를 떠받쳤던 네. 기본 구조 자체가 황폐화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네. 자 이러다 보면 사실은 지방에서 이제 자조적이고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방 생태계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이제 2년 동안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의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지거국 출신이다 뭐다 해서 우수 인재들을 해당 거점 공간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로 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도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 기업 활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기업의 토대 자체를 옮겨버리는 상황.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쩌면 지방 그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도농 불균형의 이슈인데 이 도농 불균형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뭐 화이트 칼라는 우리 판교 라인, 이 블루 칼라는 화성 라인. 이 라인을 못 찾아가면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 먹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놔뒀다면 더 그나마 이 불균형의 문제가 조금 시차를 가지고 발생할 텐데 이게 일시에 동시다발로 발생하다 보니 지방에서의 소멸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전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과밀의 문제, 집중의 문제로 새로운 또 그 도시 문제를 양산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지방 소멸까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냥 후순위로 이 과제를 미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 제목이 인구 절벽이 코앞까지 왔다.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한 견해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울기, 네. 이 경사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와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단 지금처럼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늘 우리가 그래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한국은 또 그만한 또 자질과 경험들도 갖고 있죠. 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역동성이 사실은 전후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 경제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냈고 지금 비록 인구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결론이 와 있습니다만 이것들도 잘만 사실은 극복을 한다면 인구 절벽의 이 가능성들도 어쩌면 새로운 어떤 그 점프업, 스케일업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들을 좀 추천하고 또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푼다. 그러네요. 사회 문제는 늘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것이 늘 존재하고요.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진화가 되기도 하고 퇴화도 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기회의 문제로 적용해서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이제 분기점에 섰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것을 좀 공감을 하고 이제 문제는 그것들을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그 미래의 활로로 좀 그 승격시키는 타이밍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에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뭔가 구조적인 변화 속에 먼저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 예를 들어서 기업 경영 전략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의 진로 설계 혹은 뭐 재테크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의 기로 속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뭔가 대응책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